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최신영 변호사님 그리고 허남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법률사무소의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의 허남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상담이 접수가 됐는지 미리 살펴볼까요? 동물병원에 항의했는데 영업방해, 묘 위에 시설 설치, 합법, 터무니없이 세를 올린 갑질 건물주, 지원자 자격 요건도 모른 입시학원. 네, 잠시 후에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한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법에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02-557-8295번이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무겁네요. 최근에 폭력 행위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맞는 방송의 줄임말인 일명 맞방이 인터넷 생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법적 규제가 무엇보다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의 주제는요. 가학방송 법적 규제 없나입니다. 진짜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착취물에 이어서 이제는 남을 때리고 또 맞는 그런 가학 행위를 보는 건데 이걸 왜 보는 거죠? 자, 때리는 행위에 가격표를 매겨서 진행되는 맞방 어떤 건지 최신영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방은 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 진행자가 가격표를 제시하고 시청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식인데요. 네. 예를 들면 슬리퍼로 뺨을 맞기는 3,000원,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는 4,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플랫폼마다 수위는 조금씩 다른데요. 폭행 도구와 맞는 부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다라는 방식은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출연자끼리 서로를 폭행하기도 하고 주로 남성 진행자가 여성 출연자를 상대로 해서 맞방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튜브 등에서는 시청 연령에 제한이 없이 이런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 특히나 성인 방송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폭행하는 등 더 위험하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합니다. 상상을 넘는 행위인데 방송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인식 정도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쭉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대부분 이제 고용된 형태로 일종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또 맞방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이제 성인 남성 3명이 미성년자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하고 또 성착취를 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보통 가정불화를 피해서 집을 나온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되게 대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이제 머물 곳과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방송으로 생긴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지켜야 한다 이러는 것인데요. 그 사실 청소년들로서는 이 계약 조항에 따라서 계약 파기 시에 이제 거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 돈을 무료 줘야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사실 효력이 없죠. 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계약은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출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명백해 보이고 따라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흡사해 보이는 게 N번방 사건이라. 그쵸. 뭐 청소년 맞습니다.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청소년을 때리거나 가학하는 행위는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가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 상황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중 누구라도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이나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도 위법한 사안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 등이 적발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쓰게 한 계약서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또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게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폭행을 가하면 당연히 형법상은 폭행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맞방에 참여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도 폭행죄의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예, 우리 형법은 이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 그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그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싱이나 이제 격투기처럼, 네. 스포츠 경기에서 서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더라도 사실 이걸 상해나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서로 간에 승낙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될 경우 그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미성년 청소년의 승낙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다 이제 법적인 요건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는 사실 사회상규상 어떤 윤리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낙의 효과가 사실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변종 방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법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배포한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네. 해당 사건은 영상을 유포하고 또 이에 따른 영리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당 사건에서 사용한 가학적인 도구들을 경찰이 증거 수집 용도로 수거해가지 않은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이제 그 남성인 가해자들이 만 18세 미성년 청소년을 여성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채 이제 뭐 가학적 불법 성인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취재를 한 것을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한 걸 보면은 신고 당일에도 버젓이 불법령을 하고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현장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추후 다시 나갔다는 현장 조사에서도 뭐 폭행 도구라든가 이런 그 증거 물품을 전혀 수집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 직무 유기가 되면은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구체적인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가 있었다는 점이 되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지 부실한 그 직무 수행만 가지고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그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직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판례 중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응당했어야 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네. 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경찰관 예를 들어서 직무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구체적인 직무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돼야 되는 것이지 단지 부실한 수사가 부실했다 정도만 가지고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또 입증이 중요하군요. 구체적인 것들이. 알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내용이 버젓이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를 제재할 만한 강력한 좀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담 전화가 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제가 지금 동물병원에서 이제 관해서 제가 일이 벌어진 거를 예. 이렇게 상담받고자 전화드렸어요. 네. 예, 제가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네네. 평소보다 물을 좀 많이 먹고 좀 기운이 없어서 진료를 했는데 네. 첫날 가자마자 그냥 기본적인 진료는 제가 못 받고 예. 그냥 뭐 엑스레이, 초음파 뭐 이런 위주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하는 소리가 이 큰 약간 자궁 쪽이 너무 안 좋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2가지를 수술을 하라고 당장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바로 지금 못하니까 좀 시간을 좀 갖고 조금 이따가 하겠다. 그랬더니 뭐 아무 때도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이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이제 했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좀 시간을 미뤘다가 재차 또 다시 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분의 이 진료가 오진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예. 제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이제 진료를 했다가 오진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의료사고까지 나서 죽었어요, 아이가. 아이고, 네. 반려동물이요. 너무 그래서 마음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가슴 네. 아프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죽어가는 그 반려견 발인 전에 사과를 받고자 네. 그 처음 병원에 전화를 드렸어요. 예. 드렸는데 무참히도 전화를 막 자기는 자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러면서 무참히 끊어버리는 과정에서 네. 제가 너무 복받쳐서 그래도 사과를 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무참히 끊고 이제 전화는 안 받고 해서 문자를 보냈다가 문자를 보낸 게 이제 이게 잘못돼서 협박이 돼버리고 막 이런 거 과정에서 제가 이분한테 했는데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말 들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연락을 하고 이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영업방해 신고가 돼버려서 경찰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러 갔을 뿐인데 꺼내자마자 그냥 영업방해 신고로 돼버려서 경찰이 오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너무 격해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도저히 가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과 받으러 오고 말 들어주겠다고 온 사람이 경찰 불러서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못 가서 경찰분한테 지금 사정을 하고 제가 온 경황, 왜 오게 된 얘기를 다 하고 그분도 이제 저를 말 듣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도저히 못 가서 경찰분이 간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냐. 나 가슴 아파서 온 사람을 저 말하러 온 거다 오라고 네. 했지 않냐. 예. 막 그랬더니 그 말도 꺼내기 전에 제가 또 들어가자마자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거기 한 보호자분한테 나 이렇게 왔는데 영업방해로 신고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버려서 왔는데 또 남편을 불렀어요. 데려가라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이제 들어갔다가 똑똑하면서 노크까지 했는데 추후 난중에 이제 저는 그때 무말을 한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추후 들어갔던 남편도 고소. 저 또한 또 원성 높였다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뭐 함부로 허위 유포를 했다고 하면서 저까지 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상담자님 이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적반하장에 대응을 했네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그죠? 네네. 일단, 네. 제가 사연을 이제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최진영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고요. 어떻게 네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는데, 정말 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영업 방해로 오히려, 그죠? 네. 벌금형을 지금 선고받으신 상황이에요. 네네. 이거를 좀 억울함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최신영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좀 말씀을 잇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조금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이제 그 반려동물이 좀 이렇게 안 좋게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적인 문제에도 휘말리게 돼서 굉장히 조금 더 네.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도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을 했을 뿐인데. 네. 혹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고 지금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전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예, 일어난 거는 작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수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저희 남편은 또 평생 저희 가족은 법 하나 어겨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죽은 반려견도 모자라서 이래서 공황장애까지 오고 저는 또 그 전에 아팠던 병이 재발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약식 명령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제가 문자 보낸 거 그게 또 제 쪽이 돼서 불안 초조를 유발했다고 또 공소장에 그렇게 나왔고 또 제가 영업방해 목적으로 갔다고 그리고 또 허위 유포며 뭐 보호자 상태로 막 이래서 위력을 행사를 했다는 공소장으로 보내줘서 제가 봐도 공소장에는 제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공소장에는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약식 명령을 지금 발령받으시기 전에 혹시 어떤 식으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예, 제가 네. 그냥 뭐 법적으로 조력은 안 받았고 네. 제가 혼자 대응을 했어요. 네. 예, 혼자 대응을 했고 왜냐하면 너무 네. 어이없이 됐고 또 진심을 말하면 이게 그래도 받아들여질 줄 알고 했는데 제가 경찰 조사에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못했고 네. 제가 간 상황, 정황은 다 얘기 드렸고 문자를 보내된 경위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게 하나 참작이 단 하나도 안 되고 더 네네. 묘사까지 돼서 네. 제가 결심을 하고 영업 방해를 한 사람이 돼버렸고 막 네.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그냥 나중에 검사 그 공소장에 돼버린 거예요. 그 그래서 조력은 네네. 못 받았었죠. 예, 예.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지금 협박죄 아까 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혹시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니, 자기가 협박이에요. 근데 이제 네. 저는 협박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네. 협박이냐고 네네. 제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어떻게 협박하냐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죽었는데 사과도 못 받은 심정. 그거 네. 왜 못 알아주시냐고. 그러면서 네. 이제 했던 과정에서 이제 그 넘어간 거는 불안, 초조, 뭐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렇게 네네. 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저축이 됐다고 보내져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한테 처음에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영업방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제가 네네. 들으면서 보니까 아마도 협박행위로도 지금 약식 명령을 받으신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이제 해악의 고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협박죄의 성부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그 부분을 조사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관님께서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뭐 이제 문자를 제시를 하시거나 본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다시 한번 이제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근데요. 증거로서 네, 예, 아마 근데, 좀 되셨던 것 근데 같기도 제가 하고요. 네네. 처음에 경찰분이 문자에 대해서 이 네. 문자를 이렇게 어떻게 왜 보내게 됐어요? 그런 거 하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자는 어떤 거냐면 제가 거기 간 게 맞냐? 네. 그분께 문자를 보낸 게 맞냐? 요렇게만 물어봤지. 이거를 왜 이렇게 보냈어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정황에 대해서는 하나 물어보지 않아서 저는 제 딴에 문자를 이런 거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문자가 제가 처한 상황, 그 정황이 참작돼서 네.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증거 제출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약식 명령을 발령받으신 후에 그 7일 이내에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식 재판 청구를 혹시 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네네. 그거를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서. 네. 그러면 지금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신 거고요. 네, 아직 재판은 못 받았고 지금 네. 이제 신청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공소 의견서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다 내고 네. 추가 증거 자료 좀 내고. 네. 그럼 공판기일이 이제 지정이 아마 되셨거나 이제 곧 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조금 법적인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이제 그 협박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 지금 연락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해악을 뭐 가할 뭐 그런 의도로 하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듣는 상대방이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이제 상대방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게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정당 행위로서 그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반려견이 이제 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뭐 이제 소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쪽에서 감정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위협을 느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고소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게 판례나 대법원에서의 판시 내용들을 보면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그 해악의 고지라고 보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객관적으로인 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본인 당사자가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격앙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객관적이고 좀 구성 요건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법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반려동물이 사망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가 뭐 이제 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하시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뭐 2건이나 이제 고소를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 네.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는 영업방해 목적으로 이렇게 네. 한 게 아닌데 무작정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게 네. 그 신고를 당하면 그 네. 입장 반대 입장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분에 의해서 제가 추후 내가 언성이 좀 더 높아진 경위가 됐고 이렇게 좀 행동도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거는 그것도 좀 저촉이 될까요?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또 언성이 네. 높아진 거거든요. 네,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실은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적으로 뭐 1분이든 100분이든 그 만약에 그 업무방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험 발생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위력이라든지 위계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 발생의 위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뭐 동물병원에 만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뭐 미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 네.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네. 예. 자, 어느 정도 좀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참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요. 또 조력자의 네. 도움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상대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하셨으니까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답답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 집안에 네. 산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삼촌께서, 그러니까 큰아버지께서 네. 이게 팔을, 매매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선산에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모셔놨어요, 묘를. 예. 거의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묘가 있으면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바뀐 그 소유주가 산소 주변으로 이제 철조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소 위쪽을 가리면서 태양광인가? 뭐 그걸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소유주하고는 이야기한 건 아닌데, 과연 이게 설치가 된다면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선산을 이제 몇 년 전에 매매를 하셨는데 그 매수하신 분이 묘자리에 이제 철조망을 두르고 그 주변에 태양광 판을 지금 단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허남욱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허남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면, 지금 선산을 매매하기 전에 가족묘를 쓴 게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그 20년 전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20년 전이라는 게 지금 올해가 20년이니까요. 2020년이니까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는데 일명 장사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001년 이후에 다른 사람 토지에다가 이제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개장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선산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네. 자신의 보통 선산 토지는 종중 토지가 될 텐데요. 그 종중 토지에 자신의 토지의 승낙을 받아서 당연히 원래 설치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뭐 장사법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유효하게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네. 요건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분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통상적인 경우 만약에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땅을 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묘들을 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특별히 이걸 이장하거나 할 그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걸 이장해 달라, 언제까지 이장해 달라, 내지는 개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법상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성립을 계속 하게 되죠. 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남의 땅에다가
그 토지 위에, 남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이제 관습법상의 일종의 특수한 이제 지상권의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물권이기는 한데, 뭐 별도 등기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공시 방법이 따로 있어서 볼록 튀어나온 봉분 안에 대신 이제 시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묘라고 해가지고 시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또 분묘기지권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또 네. 이제, 네, 또 이게 상속도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양도는 또 불가능한 그런 특수한 권리입니다. 이제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봤을 때 지금 뭔가 지금 방해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네. 철조망을 치고 뭐 태양광 아까 판을 단다고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의 내용이 침해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땅 위에 그 묘를 이제 하여튼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뭐 봉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볼록 튀어나온 봉분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네네. 평장이나 암장이라고 하는데 평평하게 묻는 것은 비석만 세운다고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제사를 받드는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분묘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산소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산소 위로 태양광 판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설치는 아직 안 했던 거죠. 그죠? 네. 네, 만약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제 그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그 주위의 공지, 빈 토지에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간만큼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 목적 이외의 범위,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묘와 또 제사를 위한 공간, 공지에 말고 그 밖의 토지까지는 이제 우리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남겨놓고 철조망을 친다 뭐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통행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토지와 이제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그런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그 양도를 했잖아요. 이 경우에 토지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토지 주인이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감쌀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서로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예견된 경우라면 판례상 또 무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지료를 내야 되죠. 예. 또 분묘기지권 자체에도 지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 경우는 당연히 그 이전하면서 다시 말해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런 그 이장을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관련한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걸 그 부담을 안고 매수를 하신 걸로 봐서 지료도 원래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철조망 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태양광 판이 만약에 묘지 바로 위로 지나가가지고 제사 자체를 지내는데 굉장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 그리고 손해배상도 생긴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법원에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제사를 받드는 데 있어서 전혀 토지를 쓰고 있지 못하다, 묘지를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바로 그 위로 지나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침해받는 경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그 묘가 있으면은 묘지 위로 가린다고는 하는데 예. 그 저희가 제사 지내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 지내는 부분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이제 가리게 될 경우에 네. 이제 부분만 가리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하겠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원 판례 일관에서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논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받든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일련의 행위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보다 뭐 더 과해서 우리한테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그 위에 그 지상에 있는 뭐까지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낼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침해가 없는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태양광판이 지나면서
봉분 자체를 접근하는데 좀 지장을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제사 지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에는 그냥 조건하에 묘가 있는 걸 알고 하셨는데 네. 이제 갑자기 요 근래 그 동네에 네. 그 태양광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선산에도 저기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걸 할 경우 그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조건하에 허락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묘지 이장을 요구할 경우 네. 저희가 그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적법하게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장을 하는 게 네. 이장은 당연히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대규모 건축 공사가 있을 때 일종 알박기라고 하죠. 본의 아니게 자기 땅이 한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네. 적법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이 본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수익자가 다시 말해서 산 주인이 새로운 토지 주인 소유주가 선산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장 비용을 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왜 어차피 그 합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예. 그 저기 이장을 요구하는 그 지금 주인이 네. 저희한테 이장 비용을 다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로 보이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허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올게요. 현재 보증금 2,000회에 월 170만 원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4개월 정도 남아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를 접을 생각에 인근 부동산에 점포를 내놓았습니다. 좋은 자리라 금세 다른 분이 계약할 의사를 비쳤고 업종은 요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요식업은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할 거면 월 200에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니 월세를 일정 기간 밀리면 계약 해지가 된다던데 억지 부리는 건물주를 상대로 월세 미지급을 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낫겠어요. 하셨습니다. 참 답답함이 그래서도 느껴집니다. 요즘 참 착한 건물주도 많다던데 사연인이 만난 건물주는 그야말로 조금 악덕이네요. 예. 건물주가 특정 업종을 반대하는 행위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최 변호사님? 네, 우선 이 지금 전달 주신 사안은 임차인이 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사실 임대인은 특정 업종을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임대인이 이런 행동이 혹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인정될 경우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사실 업종 변경을 이유로 해서 신규 계약을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업종을 가진 임차인을 다시 구해서 주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했는데도 또 계약을 거부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이제 거부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규 임차인에 대한 월세 증액을 30만 원이나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꺼번에 너무 좀 많이 올리신 거 아닌가 싶은데 큰 폭의 월세 조정은 임대차 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네. 이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만약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연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계약이 지금 뭐 종료되는 것을 이제 임차인의 사유에 의해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는 경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 본사의 경우는 그 기간 만료 전 해지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뭐 사적 자체 원칙상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네네. 기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다한 인상분 때문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예를 들어서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은 뭐 재계약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일단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간의 차임 손해는 좀 부담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좀 하시든지. 당장은 하여튼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일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묵시적 갱신인 경우가 되게 그나마 좀 나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종료, 상가 임대차 종료 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1년 단위로 1년 존속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제든지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면 지금 당장 기간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월간의 차임 손해는 물론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임대차 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적법한 해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악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임차인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의 권한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건지, 이때 남은 보증금은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임차인이 계약상 정해진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3기의 그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를 산정해 보는 것이 조금 중요할 텐데요. 이는 연체된 차임의 총합계가 3기 차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연체된 차임의 총 누적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때가 해당하고요. 만약 임차인이 1월부터 5월까지 50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연체된 차임액은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1월부터 5월까지 중에서 1월, 3월, 5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연체액이 3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3기의 차임 연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임차인에 밀린 이런 연체액은 임대인이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중에서 공제를 하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당연히 연체된 그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반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이 한 3기 차임 3번 이상 네네. 계속해서 연체가 된다면 임의로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래요? 이제 통지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아. 거쳐서 해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보증금은 네네. 당연히 돌려줘요. 네,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참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인지라 두 분이서 잘 해결이 됐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고 올게요. 제 동생은 강직성 척추염 4급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활동적인 성향으로 공군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원을 1년간 다녔는데 학원 등록 당시 원장은 이러한 장애가 있어도 부사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시험을 보니 제 동생은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1년간 꿈을 향해 준비해온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학원 측에 1년 동안 낸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하더라고요. 등록 당시 지원 요건을 솔직하게 또는 정확하게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헛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학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참 미리 좀 꼼꼼히 또 알아보시고 해결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부사관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 측에서 이렇게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학원을 믿고 또 등록을 했을 텐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허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뭐 학원에 이제 물어봤다. 이제 학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전문 학원이라고 친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 4급 장애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학원도 1년이나 다니셨고, 근데 네. 이제 이런 전문 학원이라고 본다면 부사관이라는 건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이 부사관의 요건이냐 아니냐,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뭐 어떤 세세한 그 매년 변화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네. 아예 군 인사법이라고 있습니다. 법령의 시행 규칙에 보면 이제 부사관 선발 기준이 이제 그 해당 별표라고 그래가지고 시행 규칙에 따른 별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지 체크만 해보면 되는 내용인데요. 예. 하지만 해서 내부적인 어떤 인사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서 공표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법령에 시행 규칙에 그 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법령상의 요건이기 때문에 부사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는 어떤 전문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에서 이미 그 피해자가 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원 측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상식에 반하는 일이니까 그냥 모른다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야 될 사실은 어떤 말하지 못한 과실은 일부 있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1년간 등록한 학원비 환불 요구는 뭐 정당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학원비 환불은 이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고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그 환불 규정에 따른 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이 학원법에 따르면 이 시행령에 그 교습비 등에 대한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이제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가 있고, 네.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교습 정지, 자집 폐원, 등록 말소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원 강의를 모두 수강을 했고, 또 이제 교습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서 환불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런 경우 해당되는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만약에 학원 측이요, 수강생 유치 목적으로 알면서도 학원생 등록을 좀 유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기망행위가 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그렇게까지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치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학원생 등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기죄가 성립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부러 그랬다면 진짜 나쁜 거죠. 다른 것도 되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업종이든 지원 요건이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또 덜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업체 측의 책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을 숙지하지 않은 수강자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아까 허 변호사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네, 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책임은 사실 본인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보다 사실 정확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 시험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행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 등을 통해서 관련된 요건들이 충분히 게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사설 교육기관인 학원에게 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책임까지 좀 전적으로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좀 나아간다라면 너무 좀 학원 측만 믿지 마시고 본인도 좀 꼼꼼히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열어놓고 있을게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 클릭하시면 언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간단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제가 네. 끝나고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홀스에 사탕을 다 하고 오셨구나. 네, 임시 목이 방송을. 가가지고 제가 아까 좀 근데 동물병원 그분은 좀 무슨 문자를 보냈길래 이렇게 300만 원씩 받으면 그래요? 상당히 심한 문자 보낸 근데 건데. 되게 조심성 있으신 목소리던데 막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나요? 그렇지 않아. 실제 그렇지 않아. 어마어마한 뭘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랬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아,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잠깐 보세요. 네. 이쪽으로 살짝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의 김유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고민을 허남옥 변호사님 또 최신영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법에 도움이 필요하다 또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무료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상담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자. 4개월째 밀린 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급 계산은 고령노동자 임금 136만 원. 친모의 사망보험금, 상속 분할은 네, 역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네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법률 상식, 격돌 블랙박스 시작합니다. 자,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 운전을 해야 되죠. 누구나 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온 블랙박스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시죠. 겨울이었나 봐요. 눈밭에 지금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충분히 앞에 이제 차가 지금 가로막다시피 거의 네, 저렇게 있었고요. 조금 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자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발도 날리고 있고. 예, 아우 참 안타깝네요. 여기 지금 표지판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러고 계셨을까요? 저렇게 보면 차가 떠나고 있잖아요. 예. 네. 저 차 피하려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눈길이어서 더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뭐 사계절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한번 적어주실까요? 과실을? 예. 저도 궁금해요, 결과가. 참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그런 뭐 사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분 들어주실까요? 네, 허남욱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의 과실이 60, 상대방 측이 40이다 라고 보셨고요. 최신영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이 70, 상대방 측 과실이 30이다 하셨습니다. 오, 보통은 이제 블랙박스 측의 과실이 항상 적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은 두 분 다 블랙박스 측의 과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먼저 상대방 측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신 최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눈길 영상을 보니까 요새 굉장히 더운데 좀 예. 시원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입장에서 예. 본다면 나는 멀쩡히 잘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차량이 정차해 있어서 들이받았을 뿐인데 내가 과실이 더 높다고라는 그런 의아한 점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상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그 상대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이었다, 뭐 아니면 정차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들이받은 경우 차량에게 100% 과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선행 차량도 뭐 이제 미끄러져 선행 사고가 있었다, 혹은 삐딱하게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 차량에게 20에서 3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폭설이 내리는 중에 보니까 그 길도 굉장히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오랜 기간 조금 빙판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앞에 멈춰 있는 차량도 뭐 앞에 차량을 뭐 피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빙판길에 뭐 이제 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정차를 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인을 충격한 후에 2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뭐 이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급식 판례에서는 이제 후행 이제 차량이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을 100%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있었던 사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과실을 뭐 이제 선행 차량이 20%, 뭐 후행 차량에게 뭐 80% 이 정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눈길에서 이제 충분히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차량에게 좀 큰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에게 과실이 크다라고 저희는 봤던 것인 거고요. 왜냐면은 그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또 안전하게 거리 유지를 할 의무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속도 제한 표시가 있었는데 예, 속도 예. 제한 표시에 따라서 속도를 제한해야 하지만 눈길의 경우는 사실 더 굉장히 서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다가도 빙판길에서 회전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충분한 제동 장치가 그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앞에 그 멈춰 있었던 차량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 과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속도로 주행했었던 이 블랙박스 차량, 그리고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으며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좀 70%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앞에 차량에게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을 물어서 뭐 30%의 과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완전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눈길이라도 이 교통사고 차량에게 그 민형사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눈길이든 빗길이든 미끄러져서 들이받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의 과실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앞차도 손해 확대에 좀 기여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70% 정도로 한다. 네,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로나 이제 시설관리물 책임들이 또 있는데 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로공사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노면이 상당 기간 동안 뭐 오랜 기간 동안 결빙된 상태로 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상습 사고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표지판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10에서 30%의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상대 차량이 조금 더 과실비를 높게 책정해 준 허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그 블랙박스 차량이 눈이 쌓인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에 이제 커브길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눈길에서 주의무를 위반하고 또는 이제 조향 미숙으로 인해서 정차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대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제 명확히 보입니다. 이 눈길 교통사고는 이제 운전자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운행 중인 차량이나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이게 천재지변으로 의한 것인데 나한테 과실 인정된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제 당시 도로 사정을 한번 보면 평소에도 이제 초입에 보면 이제 50km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속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이제 영상 초입부분에 나오고 이런 도로에서 눈길이나 이제 빗길인 경우에는 20-30% 이상 감속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커브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경우에는 감속을 해야 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영상으로만 보면은 한 40-50km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주행 중이었던 걸로 보이고 특별히 감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이 도로를 다시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도로 폭은 좀 2차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폭입니다. 약간 이제 시골길이고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 도로인지 아니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는 식별이 안 가지만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교통량도 뜸해서 결국 실제로는 1차선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제 충돌 직전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네네. 이 선행 정차 차량 앞으로 바로 앞으로 사륜구동 차량이 막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이제 일이 이거- 있었던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차량을 선행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차량이 나타나니까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 자기 차가 돌아버린 거죠. 그 뒤에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바로 이 블랙박스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뭐 하급심에서 그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뭐 트럭이 이제 이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정차하고 있던 중에 네. 뒤에서 2차, 3차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후방 차량들에 대해서 과실을 80% 정도 인정한 사례입니다. 후방 차량이 훨씬 더 네, 많은 그렇죠. 과실. 정차된 차량이 이제 20% 정도를 봤던 사례죠. 똑같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중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 차량을 뒤따르던 후행 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에 후행 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 차량 상호 간 과실 비율은 80%를 나눠서 동일하다. 이렇게 본 사안입니다. 네. 뭐 결론 내리자면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눈길 정차 차량을 후행 차량이 이제 충격한 경우에 후행 차량에게 오히려 70-8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후행 차량에게 피할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 상황 같은 경우는 네, 네. 그 아까 했던 그 상황하고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판례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도로 자체가 매우 미끄러운 노면 상태였고 감속을 충분히 서행을 할 의무가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커브길에서는 더더욱 이제 주의 의무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눈길에서 안전 의무와 피항 의무라고 하는데 이 피항 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 차량 과실도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1차선이 되어버린 데 대한 책임이 그 앞차에게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눈길 사고로 이제 있었다고 하지만 사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블랙박스 차량에게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 정차 차량의 경우도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도 굳은 날씨에 차량을 운행할 위험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갓길에 정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실제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길 전체를 막아서 피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방금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예 장애물을 자기가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습니다. 예. 물론 고의적으로 갖다 놓은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과실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차량으로서는 이렇게까지 도로 전체를 막을 정도까지 막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선행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더 크다고 봐서 저는 최진중 변호사님과보다는 이제 좀 더 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차량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그냥 서 있던 차량을 갖다 뒤에 충격을 해도 10%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정차했던 차량도 예, 예. 불법 주정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죠. 이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 50%까지 올라가는 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좀 과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이제 앞차 자체가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정차해서 도로 전체를 막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이 이제 과실 책임을 모두 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통상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60대 40으로 최 변호사님보다 조금 더 높게 봤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정말 말씀들 잘 하시네요. 막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과실 비율은 어디까지나 영상을 본 변호사님들의 견해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내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눈길뿐만 아니라 빗길도 늘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집 짓는데 빌딩 짓는데 아, 공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본사 일도 하고 예, 하청 일도 하고
네. 그래서 같이 했는데요. 예, 예. 그 돈을 준다 하면서 돈을 안 주네요. 아, 임금 체불 문제로 지금 또 골머리를 예, 앓고 계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신영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 노동을 제공하시고서도 임금을 좀 많이 못 받으셔서 네, 네네.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체불된 임금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체불 임금은 원청하고 하청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기간은 12월 한 16일부터 해가지고요. 네. 3월 중순까지 네. 그 상태인데 돈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아, 전혀 못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처음에 말씀 주실 때는 이게 1급으로 지급되는 노동을 제공하신 듯하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예. 그러면은 근데 매일매일 업무를 하시는데 전혀 지급을 못 받으신 건가요? 네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네. 임금이 이제 쌓이다가 보니까 네. 뭐 제 맘대로 이제 돈 달라고 때를 쓸 수도 없고 네. 돈이 체불된 임금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줘야 되겠고 네. 일을 하다가 말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준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안 주고 있네요. 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가 이 금품을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뭐 진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가 됩니까? 네네,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진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정이라는 것은 이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말하고요. 이제 고소는 이제 사용자를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근로감독관에게 저희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정을 하고 이 진정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방노동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한 경우에 이제 뭐 당사자라든지 주변에 같이 업무를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정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좀 빠르게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기간을 다소 연장을 해서 그 동의를 받은 후에 처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이런 신고 혹은 진정을 받고서도 이제 뭐 전혀 뭐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되고, 그렇지만 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저희 쪽 그러니까 신고인 측의 동의를 받아서 뭐 신청일로부터 뭐 어느 정도 처리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하고요. 이 만약에 시정을 완료한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 범죄 인지 사건을 이제 확인을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체불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저만 못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예, 여러 업체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임금 체불이고요. 네. 다른 업체는 이제 뭐 장비대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이 못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쪽에서는 막 데모도 하려고 지금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연락 주신 분은 개인의 입장이지만 이제 다른 하청 업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시거나 혹은 관련해서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가 있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예. 네. 이제 네. 그 노동의 제공에 대해서 근로를 그 임금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 그 외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저희가 12월 달부터 해갖고 지금 이후 3월 중순까지인데 지금 하여튼 저는 아예 못 받았지만 임금이기 때문에 아예 못 받았는데 다른 업체는 조금씩 받긴 받았는데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제 고액이죠. 네. 그러니까 막 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받고선 그랬으면 제가 네.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금을 전혀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진정과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그렇게 노동관서를 통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또 이와 별개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은 지금 뭐 약 3개월 정도 이제 체불임금이 있으신데 그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이제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혹은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시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소액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 받으시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게 되고요. 이 체불된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는 이제 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주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파악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으시 못한 임금을 받으시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한번 찾아서 갔는데 문 닫고 네.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네. 지금 건물 새로 저기를 지은 데서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하려고 네. 사람들이 몰려 네. 하려고는 하거든요. 그 데모한다고 해서 받아줄지 그건 네. 모르겠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후에라도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집행재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좀 같이 그 근로하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업체분들도 계시다고 하면 이제 그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진행을 해놓아야지 이제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후에 이제 집행재산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민사를 진행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집행 목적 그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판결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보전 처분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 거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진정이라든지 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선행적으로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노동부 통해서 진정을 넣어보시는 방법, 그리고 형사 고소도 근로기준법 네. 위반으로 가능하다라고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상대방 그 사업주의 재산을 또 미리 파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자문 또 추가로 구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잘 해결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임금 미지급 문제는 굉장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임금 미지급을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혹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 채권은
그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을 하고 또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예. 임금 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이 돼서 못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지급, 예를 들어서 25일이 월급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되고요. 예.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한 날에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네네. 3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의 참가, 지급 명령의 신청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체납이 네. 됐다면 이제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바로 좀 네, 해결을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 사업주들이 주겠다, 내일 주겠다, 돈이 마련되면 주겠다라고 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면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다시 또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 있다 하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557-8295번 열어놓고 있겠고요.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간단한 궁금증 같은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접수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른이 다 된 나이에도 빌딩 청소 일을 하십니다. 아침 7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하시는데요. 일의 강도보다 임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임금이 136만 원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 한 달이면 180만 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 여쭤봤더니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구직활동센터 소개로 갔으니 문제 없다고 저더러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임금 문제로 따지고 되면 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이 더 젊고 일 잘하는 사람 많다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저희 어머니가 불이익을 받으실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연령을 불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노동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시급이 8,590원, 예. 그리고 이제 월급이 이제 179만 5,310원입니다. 이 청소 노동자들, 빌딩 청소 노동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곧 현실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지만 노조가 없는 빌딩 노조가 빌딩 청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예. 또 어떤 회사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 취업 규칙을 이제 변경해서 대기업들도 심지어 그래요. 예. 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총 지급액에는 변화가 없는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임금을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였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죠. 최저임금법상. 그래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관할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구청 소개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간 용역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덕회사를 연결해준 구청도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지요. 네. 일단 구청 소개로 일을 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중간 아마 브릿지 역할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단순히 구청에서 업체를 소개해주는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은 구청에게 조금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신을 근로자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 혹은 사람 혹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약정한 근로 시간 외의 근로, 임금 등이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내용과 다를 때 이 근로기준법 제19조 1호의 이유를 들어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서명된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될 것이지 예. 뭐 단순히 소개 역할을 해주는 구청을 상대로는 이 책임 소재를 묻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요것만 봐서 사연만 봐서는 좀 어렵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일단은 뭐 근로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 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이 단지 뭐 그런 발언만 했을 뿐인데 일할 사람 많다라고 이제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고령의 근로자를 연령차별적인 좀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뭐 단지 발언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뭐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예를 들어 사위권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행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나가란 얘기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네. 차별행위다. 그래가지고 국내 대기업, 이제 대형 보험회사였는데요. 화재보험사였는데 시정 공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근로자 복지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는 경우가 그런 걸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 92년도에 고용촉진법의 이제 개정을 거쳐서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 고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에 따르면 이제 모집과 채용 절차 등에 있어서 특히 연령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 이제 뭐 해고를 하거나 전보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이제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한 1년 반, 2년 됐나요? 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산업재해 보장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제 최저임금 취약계층인 이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자 근무 시간 내 휴게 시간을 늘리고요. 업무 시간을 줄이는 등 불안한 고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좀 불합리한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다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 근로감독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점검, 뭐 조사, 수사, 시정명령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수사를 하지만 노동관계법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노동청이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뭐 퇴직금, 뭐 연장 야간, 뭐 휴일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제대로 근로감독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법 위반이 되면은 뭐 즉시 입건,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하지 않아서 근로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참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사연인의 어머님도 보니까 60대 후반이신 것 같고 아직 창창한 나이신데 고령자들이 좀 더 이상 연령차별을 갖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세요. 네, 이야기 나누는 동안 상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네. 저의 일은 고소, 예. 철강 설치하는 직업입니다. 예, 뭐를 설치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소 작업, 예. 고소 작업 공중에서 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설치. 아, 그러니까 철탑 구조물에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25.6을 했는데, 예, 이걸 예, 예. 25일은 8시간 기준에서 나온 거 맞는데, 네. 6시간은 10시간으로 나눠서 임금을 쳐주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가 계산법이, 저는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예, 예. 8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25.6은 10시간으로 나눠서 네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계약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 근로계약서는 도장만 찍으라 해서 도장만 찍고. 제대로 확인을 못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표준 근로 예. 시간은 보통 8시간인데 일단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간단도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예. 표준 근로 시간이 이제 평균 8시간인데 지금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급여를 받으실 때 보니까 계산법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지금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허남욱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좀 고민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허남욱 변호사입니다. 예. 예, 저희 이름은 박종수라고 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25? 네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25.6인데, 이 시간인가요? 이게 근로하신 시간인가요? 예, 근로 일했던 시간. 아, 예, 알겠습니다. 25일은 8시간 찍고, 예. 25.6은, 네. 6은 그 10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월급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사실 계약서를 아까 교부를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좀 봐야 이제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계약서에 보면 예.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사실 필수적으로 근로 시간 예. 그리고 뭐 휴게 시간, 휴게 방법, 근로계약 기간, 예. 임금 산정 예. 방법, 취업 장소 이런 경우들이 이게 다 근로 조건이 기재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예. 그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그 교부를 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 안 주는 경우에는 벌칙 조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주한테 이 부분을 신고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일당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지금 아시바 같은 비계라고 하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시바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시는 이런 직종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한다면 계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예. 일단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보면 예. 거기 보면 이제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일단 합니다. 그게 이제 시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 25시간을 했건 25.6시간을 했건 이걸 곱하게 되는데 다시. 근데 이제 8로 나누는 게 맞죠. 표준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10으로 나눴다면은 아까 8로 나눈 게 있고 10으로 나눈 게 두 가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계약 조건하고 안 맞는 거라면 다시 이제 신고를 하시거나 그 관할 노동관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항의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계약서를 다시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일당 지급하기로 하고 오전 9시부터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6시까지, 8시까지 일을 한다. 만약 그러면은 8시간 연장, 8시간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2시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밤 8시까지. 그러면 연장 근로 2시간을 하면 거기는 요일이 50% 가산되니까 1.5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8시간 더하기 2시간 곱하기 1.5 해가지고 그걸 나누면은 이제 9,090원이 시급이 돼가지고 그거를 20시간 일했다 그러면 곱하기 20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이중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위반되는 내용을 왜 이걸 표준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관할 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명쾌합니다. 아닙니다. 예.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평소에 더 궁금하셨던 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중 기준으로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중 기준으로 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법에 좀 위배가 된다면 신고하시는 방안도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계약서 내용을 만약에 이제 근로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또 계약서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위반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그 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군요. 네. 자, 그 위험한 직군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위험성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층에 이제 구조물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사연을 보니까 그런 게 따로 지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로 정해져 있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예, 위험수당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통칭 아시바라고 하고 일본식으로 이제 뭐 가설제인데 우리말로 하면 가설제입니다. 네네. 이제 철골 가설제 내지는 일반 그 목재 가설제 위에서 그걸 설치 해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거를 거기까지 물건을 이제 날라주시는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계시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비계 노동자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당이 이제 다른 분들보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작업 반장 또 이제 뭐 어떤 그 보통 인부 그다음에 특별 인부 또 나머지 이제 뭐 건설 업종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철공공 무슨 공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계는 좀 위험한 편에서 조금 더 받는 편인데요. 예. 일단 위험근무 수당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일반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이러면 이제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급 금액이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경우에는 회사 재량으로 개별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계 근로자의 경우 에도 위험을 감안해서 일반 보통 인부보다 금액을 좀 더 높이 책정할 시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한건설협회에서 작년에 조사한 이제 결과를 보면은 2019년 개별 직종 노임 단가를 이제 한 뭐 몇백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 인부의 경우에 약 13만 원, 예. 특별 인부의 경우는 한 15만 원, 작업 반장의 경우는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 근처에서 금액을 적용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미 뭐 충분히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되어 아니죠. 있는 위험수당 거구나. 자체는 회사에서 그 계약상의 조건이 없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아직까지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럼 회사의 재량인가요,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안타깝네요. 회사에서 좀 잘 이런 것들을 책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예. 이제 그 근로 계약서를 당연히 이제 받아야 그럼요. 되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각종 뭐 산재보험도 요즘 당연히 되고 고용보험이 또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 관련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따져 보셔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또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장이 예. 이제 계속해서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이제 받아야죠. 일단 받아야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하셔서 슬아의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사인은 업무 과다로 인한 과로사였고 이로 인해 회사 측에 산재 처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조금 있고 산재 처리로 인한 보상금도 예상되는데요. 다른 자녀분이 저더러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 저더러 상속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현재 성인이 된 전 남편의 자녀, 과연 이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네, 당연히 이제 전 남편의 자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예. 1순위가 이제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될 텐데요, 민법상.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더라도 사망 당시에 혼인신고된 배우자, 지금 재혼하신 분이죠. 그리고 친자녀들, 이분은 친자녀잖아요. 그래도 예. 만약에 저기 이혼은 비록 하였지만
자녀는 친자녀가 맞죠. 그래서 상속권이 인정되고요. 예. 비록 이제 아버지는 다르지만 두 자녀 모두 이제 상속권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죠. 예. 이제 다만 이제 이전 배우자, 친아버지인 경우에는 그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고 그 당시에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상속을 받는다고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 아버님은 아니더라도 재혼하셨더라도 이제 직계 비속이 자녀는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그렇죠. 인정이 된다. 그리고 새로 상속권이 있다. 재혼하신 그 재혼남의 경우는 가능하죠. 그렇죠. 현재 남편이니까. 알겠습니다. 사망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슬아의 전 남편의 자녀 1명과 또 현 남편 자녀 1명, 총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재혼한 남편과 자녀 각각에게 상속권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앞에서 이제 허나옥 변호사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민법상 배우자와 이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법상 상속 순위는 뭐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배수, 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됩니다. 네. 이때 이혼 전 자녀와 그리고 이혼 후 재혼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고요. 따라서 그 자녀들은 모두 n분의 1로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또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로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비율은 뭐 배우자와 자녀 뭐 2명이 있다라고 하면 뭐 1.5대 1대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상속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전혼 가정에 태어난 자녀를 뭐 이제 계자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가 이 계자녀를 그 입양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권도 갖게 되고요. 그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즉 재혼 남편의 자녀를 내가 입양을 해서 나의 그 자녀로 한 경우에는 이 개 자녀도 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자녀에게도 상속권을 이제 갖게 되고요. 뭐 만약에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갖게 됩니다. 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연 보니까 다른 자녀분이 이분에게 상속권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하는데 물론 뭐 전 남편의 자식이긴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권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그 남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타 상속인에게 단순히 상속 포기를 권유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불법행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상적인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할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한 사람을 포기시키는 것이 분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공동 상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상속분에 응해서 각각의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유에 되겠죠. 그 권유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지금 그 새로운 자녀분, 그분 이혼해서 서로 얻으신 그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 채무가 많을지 재산이 많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를 시켜놓고 나서 만약에 재산이 남는다면 자기가 가져가고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 승인을 할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그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 받을 때 그 동순위 상속인들께서 전부 상속 포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분이 그 한정 승인을 해버리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상속 포기만 해버리면 계속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한정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그 재산을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근데 상속인인 사연인 입장에서 본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대해서 어차피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민법상 인정됩니다. 조사할 권리가. 그래서 먼저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포기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잖아요. 기억은 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이건 잘못된 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현재 재산이 아닌 그 사망 후에 생기는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네.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게 됩니다. 네. 뭐 대법원에서는 그 부모님의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가 보험 수익자가 된 경우에 그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 보험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다. 이 점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상담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상담 접수 내용 저희가 일일이 참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생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02557-8195번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시고요. 또 나는 전화는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법률상담 클릭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